정말 선진화된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가. UFC 선수들이 우리 마인드대로 선배님들 마인드대로 할 거였었으면 맨날 스파링 떠야 돼요. 커리어가 어떻게 돼요?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역대 챔피언들 중에 지금 거의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많은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살아남은 강한 자들만이 말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맞아. 기로드의 핵심적인 두 번째 역할은 재감각화예요. 광호야 이분할 논쟁. 때는 이분할을 하는 게 유리하고 약물을 쓰면 그걸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운동을 아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옷, 과하지 않은 디자인, 완벽한 착용감, 세련된 디테일, 운동의 순간마다 함께하는 짐웨어, The Bliss of Inner Fire, 투모. 첫 챕터를 읽자마자 나는 와라는 감탄사를 연신 내뱉었다. 그저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아니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사람들이 극도로 이해하기 쉽게 아주 적절한 예시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퍼먹여준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헬스인이 있었구나라는 동경심. 한편으로는 글을 너무 매력적으로 쓰는 스킬에 대한 질투. 자, 오늘은 헬스 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쌤, 어떻게 이 책 좀 읽으셨어요? 이런 책을 내가 썼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책을 내가 썼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헬스 혁명의 저자를 직접 모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상당히 쑥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원원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자연산 강화로 좀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부터 트레이너 활동해 오면서 현재 센터 운영하고 있고 트레이너 강의라든지 갖가지 활동 이어나가고 있는 김광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책을 내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같이 함께하게 돼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설레고, 헬스혁명 같은 경우에는 초점은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훈련, 그리고 역량, 수면 이렇게 될 텐데요. 한간에 퍼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역량이면 역량을 다루고, 수면이면 수면을 다루고, 아니면 훈련이면 훈련을 다루되 운동 자세를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다루는 경우. 그런데 이거 세 가지를 집약시켜야 저희가 건강하고 멋진 몸이라는 하모니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삼박자를 절묘하게 섞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광호야 이분할 논쟁. 때는 2020년쯤이었죠. 제가 시작하면서 그 키워드를 들고 나왔으니까. 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했었던 어떤 억양이라든지 워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수정이 필요했었지만, 사실 그땐 그 PD랑 논의했었던 컨셉 자체가 그런 거여서, 그때 영상 보시고 저 사석에서 만나면 되게 다르다 그래요. 원래 사석에서는 이런 바이브고 그때 그 영상들 보면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있거든요. 누구 때려 죽일 기세로. 근데 그때 그게 컨셉이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2018년도 때 대회 준비를 하다가 한번 건강이 크게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친구를 계기로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거죠. 사실 이 워딩도 웃겨요. 보디빌딩은 보디빌딩이고 케미컬 보디빌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추럴 보디빌딩과 케미컬 보디빌딩 이제 구분지었던 이런 게 이름 짓기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보디빌딩에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빈도고, 그 차순으로 따라오는 게 분할이다. 그래서 빈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분할을 하는 건데, 이 분할을 얼만큼 하는 게 좋냐라는 걸 봤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일주일에 2, 3빈도 정도는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은 부위를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정도 하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보면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넓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2, 3분할인데 일반인들 라이프 패턴까지 고려를 해보면 2분할이 제일 적당할 것 같다. 약을 안 쓸 거면 2분할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만 나간 거예요. 세부 설명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오해가 빚어진 거죠. 크게 두 가지 부류. 첫 번째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추럴 보디빌딩법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케미컬 보디빌더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추럴 보디빌딩이다 라고 하니까 2분할을 안 하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신 거야. 이 케미컬 보디빌더랑 어떻게 보면은 저를 뺀 나머지 4, 5분할을 하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을 제가 이렇게 약간 편을 만들어준 거죠. 적의 적은 동지다 이렇게 돼서 이분들이 그딴 거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야 그딴 거 있어 라는 식으로 뭐 엠토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한번 치우치면 뭐 과학자 할아버지가 와도 설득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광호야를 치면 이분할 키워드가 따라서 그 자동 검색어로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취지는 주 2, 3빈도를 채우려면 이분할을 하는 게 유리하고 약물을 쓰면 그걸 보완을 할 수는 있지만 약물을 안 쓰면 필수고 약물을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아 라는 것들을 이제 해외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계속 투닥투닥 거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얘기하고 나도 내가 할 얘기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다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쓱 잠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4, 5분할 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건 나 4, 5분할 하는데 몸 좋은데 이거고 그치. 4, 5분할 하는데 몸 좋은 사람들의 팬분들은 저 사람 4, 5분할 하는데 몸은 좋은데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논점이 이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몸이 좋으시다는데 할 말은 없지. 할 말이 없죠.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 다수한테 적당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그분들은 고집 세다 그러고 저는 뭐 현학적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고 이러면서 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럼 질문. 서포터 해주는 유튜버. 봉길이 형이 해준다 그러고 봉길이 형은 파이팅 이러고 약간 한 발 물러나 있는 스탠스였어요. 왜냐면 봉길이 형이 2018년도 17년도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한 번 똑같은 시퀀스로 당했어요? 똑같은 분쟁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아까 송영쌤이 얘기한 것처럼 팬층들의 이런 공격성들 있죠. 네. 그런 데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심해요.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논문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팬층들은 되게 점잖으셔. 댓글을 안 달아. 댓글도 안 달아. 안 달아. 그러고서 나한테 DM만 보내요. 그래서 속 내심 이거를 거기다가 써주시라고 이랬지만 할 수는 없지. 그거는 분조장이니까요. 그래서 점점 이제 밀리는 거야. 저기는 뭐 팬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다 와가지고 막 너 뭔데 그러냐, 누가 아니다더라, 너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뭘 하냐, 이분할처럼 하면 너처럼 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광우야 이분할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인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본격적 안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송영 선생님이 한번. 근육은 단지 뽐내기용이 아니다. 약간 근육이 많으면은 좀 둔하다. 혹은 이제 근육이 많은 게 꼭 건강의 척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육은 뽐내기용 아닙니까? 뭐 리프터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빌더들이 놀림을 많이 받는 게 여기저기서 까여요. 네. 리프터들한테는 아니 어차피 그거 지장 아니니? 네. 약간 이러고 이 운동선수나 파이터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크로스핏이 유행이니까 크로스피터들은 이게 물근육이라는 별명을 그렇죠. 물근육 네, 맞아요. 붙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빌더로서 또는 보디빌딩 코치로서 네. 뭔가 변명을 좀 하자면 네. 오케이 근비대에 치중을 하다 보면 퍼포먼스적인 측면이랑은 점점 갈수록 연관성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비대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던 근육을 아예 키우지 않았던 사람과 그냥 근육이라도 키웠던 사람 둘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봐야 맞는 비교 대상이지 왜 자꾸 야구 선수랑 농구 선수를 비교를 하고 너 운동 선수 때 점프력 낮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외재적으로 보면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육은 단지 뽐내기용이 아니다라는 챕터에서 포인트는 이 단지예요. 이 단지가 무엇을 의미를 하냐. 네. 물론 뽐내기용으로 하려고 하는 게 1번 목적인 건 맞지만 따라오는 부가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단단해져요. 운동하는 거 그렇게 교수님 귀찮고 뭐 식단도 그렇고요. 이쯤 하다 보니까 막 매일이 너무 새롭고 막 열정이 막 불타가지고 하진 않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이유는 운동이라는 루틴이 나한테 주는 그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하기 싫어도 무언가를 하는 거. 그러면서 참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이게 다시 인생의 어떤 태도로 이어지는 예, 약간 좀 철학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뽐내기 근육 오케이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이런 루틴을 반복하고 참는 걸 습관화하다 보면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까 쌤이 그 글쓰기 800자 했던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글쓰기의 코어 근육을 기르는 그 기본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저도 운동을 제 인생의 코어 근육을 기르는 그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약간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뽐내기더라도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게 일단 무조건 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근육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능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단순하게 근비대 형태의 운동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FL 선수들은 사실 진짜 보디빌딩 선수들만큼 몸을 갖고 있지만 퍼포먼스가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그만큼 하고 기능적인 운동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퍼포먼스도 내고 보기에도 멋진 몸을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그 김동현 선수랑 그 추성훈 선수가 뭐 이제 뭐 패션 근육 막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막 김동현 선수가 추성훈 선수한테 이거 패션 근육 아니냐 했더니 추성훈 선수가 패션 근육 맞다. 그런데 퍼포먼스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나를 알리고 내가 선수로서 기억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영향을 끼치고 나는 멋진 선수 그리고 인상 깊은 선수로 남고 싶어서도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그래서 뽐내기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여성이라든지 뽐내기가 그리고 맞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위해서 뭐 퍼포먼스를 위해서 아니면 뽐내기를 위해서도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00% 동의하고요. 뽐내기가 나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옷을 이쁘게 입으려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송영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낌을 가질 때 꼭 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전달받을 때 하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정말 0.1초 차이래요. 그리고 나서 6초 시점쯤에는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 짧은 찰나에 뭐가 중요한가를 보면 말을 먼저 하나?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 사람을 봐요. 시야에 들어오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0.1초에서 6초 사이에 이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잘 다져놓고 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첫 인상이 어떻게 될지는 이런 근비대적인 운동들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호 선생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강호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근엄 진진. 이거 네. 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띠지를 사용할 벗은 걸 할까? 일단 맨 처음에 네. 이 출판사 대표님께서 책 표지에 넣는다 그랬어요. 이동진 영화평론가 네. 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책을 고를 때 일단 첫 번째 표지에 저자 사진이 있으면 거른다. 나는 거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추구하는 인정은 이렇게 동료로부터 인정이잖아요. 뭐 잽도 안 되지만 깊숙한 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글 책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넣는 건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빼면 안 되냐 띠지에라도 넣재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보내라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광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헬스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이 띠지의 광호 선생님 사진을 보면은 신뢰하고 살만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므로도 여기 이제 주제와 똑같이 이 근육은 사실 뽐내기용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뭐 나에 대한 성실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의 뭐 꾸준함이나 내가 운동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뭐 장점으로도 단점보다는 무조건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많은 것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근육이 없는 분들. 네. 보통 그렇죠. 보통 그런 분들이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네. 저거 하지. 내적 편향이 제로인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죠. 보통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못 만들어 놓으면 진짜 여러 가지로 좋아요. 저 아파트 센터에서 근무할 때 반찬 사 먹은 적 없어요. 어머니들이 네, 자꾸 갖다 주셔. 안 굶고 지냈어요. 그건 그 외모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그런 얼굴은 아니니까. 근데 참고로 이 책은 저희가 말한 내용과 지금 상관없고요. 진짜 운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잘 긁어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보자는 매번 실패 지점까지 하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다라는 게 잘못된 속설이라고 이제 쌤은 적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초보자는 그냥 실패 지점까지 해도 괜찮고 어차피 뭐 내가 실패 지점까지 가봤자 뭐 얼마나 갔겠어?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 데미지라는 건 내가 회복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잔여 피로도 그렇게 해서 따져봤을 때 보통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게 또 50kg로 10개 하면서 무슨 네가 데미지야 이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건 거칠게 말하면 오만한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냐면 100억대 자산가가 야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서 무슨 이거랑 또 비슷한 건 얘기거든요. 50kg로 하는 초보자가 있고 100kg로 10개 하는 상급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사람들은 50kg 대 100kg니까 이것만 보고 데미지 파악을 하겠지만 사실 이 상급자는
다룰 수 있는 무게가 높은 것만큼 필요에 대한 내성이라든지 회복력 자체 또는 라이프 스타일도 이미 상급자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회복력 캐파는 1200이라고 칠게요. 그럼 100으로 10개 했어요. 그럼 200이 남잖아요. 초급자고 50으로 10개를 할 수밖에 없는 수행 능력이라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나 회복력도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 회복력이라는 캐파가 450이라고 쳤을 때 50으로 10개 했지만 이미 마이너스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엄청난 데미지인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예시를 든 대로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초보자도 실패 지원까지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그러면 데미지는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데미지라는 걸 훈련의 스트레스로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로 범위를 넓혀서 한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초보자가 운동을 하는 이유,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숨 헉헉 차고 정말 지금 막 시발피기에 도달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제 얘기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코치말 안 들려요. 그때는 내가 원래 잘했던 것도 실수하게 돼요.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게 단순히 내 몸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위에 뭔가를 중량이라는 걸 얹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실패 지점에 근접한 뭐 시발피까지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쿼트에 대해서 자세 조절이 잘 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상급자는 돼요. 시발피 근처도. 왜? 이 사람들은 이미 숙련돼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가 반자동적으로 나와버리거든요. 하지만 초보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부상으로 이어질 거고 학습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렇게 데미지라는 거를 판단을 할 때 초보자도 젠틀하게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젠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책에 더 쉽게 잘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훨씬 쉽게 책을 적어놨어. 이 형은 입으로 나오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글이 확실히 이게 뭔가 정리가 잘 되는 거죠. 아. 네. 갑자기 들으니까 나도 어려운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운동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자세는 깨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억지로는 들고 그러면은 해당 부위에 대한 타겟팅은 점점점 안 되겠죠. 선행 연구들은 오히려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RP를 더 적게 잡는 게 좋다. 상급자는 높게 잡는 게 좋고 적게 잡고 이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광호 선생님이랑 저랑의 차이인 것 같은데 광호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신경 필요는 없다. 중추 피로에 대한 오해. 네, 중추 피로에 대한 오해. 네네. 그래서 중추 신경에 대한 필요는 없다.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실 이걸 밝혀내는 것도 어려워요. 이 중추신경에 대한 피로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거 중추신경에 대한 피로가 측정되는 건지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만 운동해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무겁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난 컨디션이 진짜 좋은데 막상 덤벨을 잡아보니까 뭔가 중량이 평상시보다 안 들려. 근데 내 몸의 컨디션은 좋아.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초보자들이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왔지 상급자보다 더 적게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돔스 같은 경우도 초보자들은 해당 운동에 대해서 아직 이제 신경계적인 적응이라든지 사실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럼 돔스도 더 쉽게 오게 되고 만약에 올아웃 형태로 운동을 해도 보통 한 3, 4일이면은 회복할 수 있지만 중상급자는 초보자는 횡문근융해증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다시는 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RP를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 적정 RP에서 점차적으로 강도를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초보자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보는 유튜브에서 네. 말이죠. 저 사람들은 막 이를 악물고 막 죽어라 살아라 막 100개씩 뭐 50개씩 하면서 막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면서 막 그렇게 운동을 하던데 저도 저렇게 운동을 해야 저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그래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훈련량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거의 1순위적으로 많이 받아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어떻게 하면 많이 훈련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오늘 당장 하루만 죽고 산다 라고 하면 오늘 뭐 RP 뭐 10이건 11이건 10억 밀어붙이는 게 맞아. 하지만 내가 한 달, 세 달, 3년, 10년을 본다면 많은 훈련량을 축적하기 위해선 적당히 하면서 전체적인 볼륨을 크게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중재적인 부분을 섞는 거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렇게 한다 한들 과연 네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큰 문제라고 봐요. 방금 전에 그렇게 지나치게 실패 지점에 근접해서 밀어붙였을 땐 넌 자세 조절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사실 몸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단백 합성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훈련이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훈련을 하고 남은 에너지로 단백 합성을 하는 건데 너의 에너지 탱크는 그만큼 크지 않다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이제 얘기를 안 하겠죠. 돌려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기분 상하니까. 하지만 이게 사실이다. 그래서 적당히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 볼륨을 크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은 오늘 헬스장 가서 네. 아씨 오늘 끝내줬다 이렇게 네, 하고 네, 그 네. 만족감을 느끼고 싶은데 네네네. 저는 좀 가장 큰 문제가 보디빌딩 오래 하신 분들이나 네, 선배님들 까는 거죠?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실패 지점까지 안 하면 네. 넌 나약한 거야. 뭐 너는 지금 뭔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넌 전사가 네, 아니야. 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뉘앙스를 주니까 사실 중상급자한테는 그게 먹힐 수 있지만 네. 초보자들한테도 그렇게 다가가는 게 과연 맞을까? 그 고등학교 수험 공부를 유치원생 오자마자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단계별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벤치프레스를 정확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제 좀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하는데 근데 초보자가 그거를 그냥 실패 지점까지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 시간에 벤치프레스나 혹은 이제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다 좀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훈련은 훈련이고 경쟁은 경쟁이에요. 음. 근데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잖아요. 지리상.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투민족들이 돼가지고 경쟁은 경쟁처럼 하는 게 당연한데 훈련도 경쟁처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폐해 아닌 폐해가 일어난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정말 선진화된 스포츠 선수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가 요걸 한번 보면 쉬울 것 같아요. UFC 선수들이 우리 마인드대로 그 선배님들 마인드대로 할 거였었으면 맨날 스파링 떠야 돼요. 아 그러네. 근데 파가 두 개가 나뉘는 것 같아요. 좀 선진 아. 과학 형태로 운동하는 친구들과 약간 클래식한 형태로 운동하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메랍 같은 선수들이 남자를 울려요. 그 파이터. 뭔가 전사의 저거야. 그 저거지. 아. 사람들은 그래서 따라간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훈련이고 경쟁인데 아마 그 메랍. 네. 메랍 선수도 스파링을 하긴 하지만 진짜 실전에서 피터지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합니다. 매일? 스파링 다리가 들어요? 정강이가 박살났는데 네. 여기 수술해가지고 아직 10합도 안 풀었는데 그냥 풀 스파링 해요. 커리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역대 챔피언들 중에 지금 거의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그러네.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러니까 이게 좀 비교 범위가 좀 다른 게 또 여기는 또 격투라는 종목이고 또 저희가 하는 것도 이렇게 웨이트라는 종목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는 이 운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정신적과 정서적인 게 굉장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누구한테 끼치냐 하면은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향을 많이 끼쳐서 좋은 영향으로 오래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저는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이 체육 시스템 아. 강한 걸 주고 버텨내는 놈이 엘리트가 된다. 근데 이제 외국의 시스템 체력부터 만들고 종목은 너네가 선택해라. 후자의 시스템으로 한국도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별로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개념적인 이론을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그 오프라인에서 기본력이라는 수업 하는데 1강에 네. 딱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국의 운동 시스템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스템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자기가 살아남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또 그 방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거나 그 도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20살 때까지 안 하다가 네. 20살 때 처음으로 PT를 받으러 갔는데 그냥 스쿼트를 하라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 되는데요?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운동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일찍이 스승을 잘 만났네요. 네, 일찍 스승을 잘 만났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맞아요. 딱 그러니까 진짜. 살아남은 강한 자들만이 말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맞아. 우리한테 세습되어 오는 지식 수준이라는 게 이 정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고 오해가 없도록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때와 운동 종목을 가리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첨언을 하는 거죠. 저는 지속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달리면 분명 걷게 돼 있어요. 근데 걷다가 달리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은
사실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달려도 걷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차근히 걷는 방법부터 배우고 천천히 달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제가 강의 때만 말씀드렸던 건데 초보자 이득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효과든 정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 맞아. 기간. 그 기간에는 이만큼 열심히 해도 이만큼 빨아들이고 이만큼 열심히 해도 이만큼 빨아들여요.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굳이 이만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어차피 뭐든 잘 빨아들이는 시기인데. 전 세계 헬스장들이 선택한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랜드 매트릭스. 혁신적인 스마트 콘솔로 데이터를 추적하고 인체 공학적 설계로 움직임의 완벽함을 경험하세요. 러닝머신, 일리프티컬, 클라이밍까지 당신의 운동 목표를 완벽히 지원하는 최상의 장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최고의 선택 매트릭스. 근데 이제 이거랑 또 연결되는 주제인 것 같은데 이제 휴식, 디로딩. 아니 내가 운동을 굳이 쉬어가면서 해야 돼? 디로드 진짜 필요한 거야? 아니 내가 막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야. 난 적정하게 질겜 유저인데 네네. 질겜 유저인데도 디로드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사람들의 인식인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제주제에 무슨 디로드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주제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100kg로 하는데 난 50kg로 하잖아요. 얘는 솔직히 쉬어도 되지. 50kg짜리가 뭘 쉬나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데미지라는 게 누적되는 건 100kg도 50kg 이걸로 비교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력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로 비교되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고요. 디로드의 핵심적인 두 번째 역할은 재감각화예요. 둔감해져 있는 걸 민감하게 만들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재감각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한참 궁핍할 때 일주일 내내 라면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진짜 라면 먹어서 욕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입맛이든 음식이든 운동이든 둔감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둔감해져 있는 데다가 계속 때려 박아봤자 우리 신체는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을 안 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일정 기간 열심히 하고 디로드라는 적정 기간을 가져서 그걸 민감하게 바꿔주자. 그렇게 민감하게 바꿔놔야 100세트 해가지고 자극을 줄 걸 70세트만 했어도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디로드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쌤, 저 지금 돈 내고 운동하러 왔는데 네네네네. 왜 쉬라고 해요? 음. 그걸 어떻게 설득해요? 오케이 굿. 이거 엄청 날카로운 질문이다. 네. 그럴 때 저는 이 사람이 축적 기간 동안 진행해왔던 훈련을 쭉 평가를 한 다음에 약점들 있잖아요. 본 훈련에서 진행하기 굉장히 애매한, 예를 들어서 좋은 스쿼트를 진행을 하려면 봉공근의 기능이 좋아야 될 텐데 그 봉공근의 기능이 약해. 근데 본 훈련, 축적 주간의 본 훈련에서 봉공근 운동을 따로 시키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몇 가지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러면 잘 쟁여놨다가 저희 다음 주는 디로드 할 건데 이런 거고 저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간 해왔던 운동들 말고 다른 운동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는 이거는 너무 나가는 건가? 네네. 보통 이런 얘기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줘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송영쌤 때문에 엄청난 팁을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송영쌤 원망하세요. 어쨌든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재감각화도 네. 과부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과부하 방법이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재감각화예요. 같은 방향성이어도 운동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과부하 방법이기 네. 때문에 사실 디로드도 결국에는 내가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과부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디로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또 박재훈 선수님께서 네. 또 이 디로드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언급을 박재현 선생님도 디로딩 한대요? 예, 하신다고 이제 관련돼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 그런 분들의 그 워딩과 그런 분들의 이 말씀이 박지원 선수를 동경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크게 그럼요. 또 좋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얼마마다 한 번씩 디로딩 하세요? 짧게는 3주 만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8주에 한 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오, 그래도 한두 달 안에 한 번은 쉬는 거네요. 네, 컨셉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요.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4주 정도 한 번씩, 그리고 근비대는 최대 12주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많이 잡은 사람은 그 안다. 깨끗한 그 깨끗한 K의 이미지를 네. 알죠. 그 이미지를 안다. 그래서 디로딩도 해본 사람은 계속 하는데 맞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된다. 좋은 비유네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디로딩 때 좀 나 이거 하는 거 좋아한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완전 휴식을 좋아해요. 권태감을 싹 없애주는 게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완전 휴식을 하는 경우가 커요. 여건이 될 때는 아예 다른 스포츠를 해요. 그럼 피로도 쌓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적당히 하는 거죠. 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공을 차러 나갔다든지 음. 아니면 런을 좀 길게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합을 준비하거나 사실 이럴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예 안 하진 않고요. 운동량을 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빈도를 반으로 줄여서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디로딩 때 바벨로 마사지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 약간 저는 폼롤러로 하면 그렇게 안 아파요. 뭔가 깊게 못 누르는 느낌이어서 음. 바벨로 이렇게 뭔가 정말 세게 이렇게 좀 막 문대 하면은 전 제 바벨이 있으니까 제 걸로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 엄청 좀 잘 풀리고 진짜 회복이 더 빨라. 처음엔 좀 약간 염증이 생겨요. 너무 세게 누르니까 약간 다음날 아픈데 좀 빠르게 씻겨 나가는 느낌. 그리고 관절 같은 것들도 이게 주변부들이 많이 풀어지니까 훨씬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서 어. 그렇게 세게 눌러주는 걸 좀 어. 좋아해요. 이렇게 따라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네요. 굉장히 강력하게 각자의 방법이 있다. 각자의 네, 방법이 각자의 있다. 방법이 있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추럴 운동과 로이더 운동이 구분이 된다고. 네,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쓰는 의문은 이분할 좋은 거 맞아. 탑급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왜 이분할을 하지 않을까? 또래 평균 키에 들어간 게 고3 때였어요. 저희는 아직도 저는 작은데. 항상 형이 더 작았어. 배부르고 아, 놀이를